가감없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48시간 만에 나라 하나가 꺼졌습니다.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버튼을 눌렀는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만 돌던 한 줄짜리 분류표 때문이었습니다. 25년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미 국방부 내부 평가표. 거기 적힌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Republic of Korea. Recalculation required. 대한민국 재계산 필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펜타곤 극비 문서 유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걸 처음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필요했죠. 그 기준이 된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석유 세계 1위 국가. 하지만 결제망 하나 끊기자 도시는 먼저 멈췄습니다. 수출 차단, 달러 봉쇄, 금융망 고립. 4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쪽이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 28년간 국가를 분류하고 제재 시뮬레이션을 설계해 온 한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는 15년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관리 가능한 동맹국.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93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3페이지에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15페이지에서 펜을 내려놨습니다. 37페이지에서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를수록 우리가 먼저 아프다. 극비 보고서에는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비교한 제재 시뮬레이션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나라는 48시간 만에 무너졌고 한 나라는 25년째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저는 빅터 크로우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28년간 해외 주둔 전략과 동맹국 리스크 분석을 담당해온 전문가죠. 워싱턴 내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냉혈한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없이 숫자만 보는 사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정의나 도덕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조만 봤습니다. 76개국의 동맹 관계를 분석했고 23개국에 대한 제재 시뮬레이션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2019년 12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제재 영향 분석 결과표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 나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라는 문구 옆에 붉은색 붕괴 지표가 겹쳐 있었습니다. 전기, 식량, 의약품, 치안. 모두 같은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아래로. 급격하게. 되돌릴 수 없게. 놀랍게도 이 나라는 석유가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석유밖에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국가 수입의 96%가 석유였습니다. 다른 산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국가 전체가 멈춥니다. 대체 산업이 없으면 숨 쉴 구멍도 없습니다. 제재는 3단계로 작동했습니다. 1단계 수출 차단. 팔아야 할 석유가 항구에 묶입니다. 2단계 달러 결제 봉쇄. 팔아도 돈이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3단계 금융망 고립.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압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호흡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건 4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제재 발표 후 이틀. 베네수엘라 수도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사흘 후 마트가 텅 비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한 달 후 400만 명이 국경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완벽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예측 오차율 2.3%. 거의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보고서 묶음에 또 다른 파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산 필요.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재계산. 보통은 분류가 끝나 있습니다. 압박 가능 혹은 압박 불가.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류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용어로 재계산은 한 가지 의미만 가집니다. 이전의 통제 공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을 싫어합니다. 시스템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93페이지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탑 시크릿 노폴은 1급 기밀 외국인 열람 불가.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3페이지에서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15페이지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37페이지에서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았지만 연결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지만 연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종류의 연결이었습니다. 국가는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조로 무너집니다. 한국의 구조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내부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분류표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내셔널 시큐리티 파트너 클래시피케이션 매트릭스, 국가안보 동반자 분류표, 우호국, 적국 같은 감정적 구분이 아닙니다. 대체 가능, 대체 불가능. 이게 진짜 기준입니다. 외부는 동맹을 말합니다. 내부는 분류를 말합니다. 저는 그 표를 정치라 부르지 않습니다. 공급망 지도라고 부릅니다. 그 분류표는 4개 4분면으로 나뉩니다. A 4분면 전략적 필수 동맹, B 4분면 관리 가능 동맹, C 4분면 대체 가능 협력국, D 4분면 통제 대상국. 베네수엘라는 D 4분면이었습니다. 통제 대상국. 끊어도 되는 나라. 한국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2019년까지만 해도 B 4분면이었습니다. 관리 가능 동맹. 워싱턴 내부에서 한국은 종종 이렇게 불렸습니다. Efficient but replaceable. 성실하지만 대체 가능한 파트너.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년 넘게. 회의에서 한국이 언급되면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습니다. 문제 없음. 관리 가능. 그게 제 표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22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엔 제재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을 변수로 넣은 압박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전제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을 베네수엘라와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피해 그래프는 예측 범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그래프가 먼저 그리고 더 깊게 흔들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붕괴, 방산 일정 마비,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 중단. 저는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변수를 바꿔서 3번째, 4번째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오차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32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시 미 국방부 무기 체계 가동률 48% 이하로 하락 예상.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보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체 가능하다는 건 단순히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끊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진짜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4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신경계였습니다. 미국의 방산, 통신, 인공지능,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끊는 순간 생기는 건 손실이 아니라 즉각적인 기능 마비였습니다. 이건 수입품이 아닙니다.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당 한국산 반도체가 2,300개 들어갑니다. 레이더, 항법 장치, 무장 제어, 엔진 관리 시스템. 전부 반도체로 작동합니다. 한국산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없으면 이 전투기는 날 수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요격 성공률 93%. 이 성공률을 가능하게 하는 건 0.001초 단위의 정밀한 계산입니다.
그 계산을 처리하는 게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대체재는 미국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낮고 가격은 비쌉니다. 그리고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한국이 한 달에 만드는 양을 미국은 석 달이 걸려야 만듭니다. 심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인공심장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동안 몸은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저는 58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정지된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문제였습니다. 제가 2021년 직접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기술자는 28년 경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반도체 기술자였고 그의 아들도 같은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이어진다는 건 기술이 축적된다는 뜻입니다. 매뉴얼에 없는 노하우,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 10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체득한 판단력.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시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은 2년이면 짓습니다. 장비는 돈만 있으면 삽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 공장을 돌릴 기술자를 어디서 구합니까? 교육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실전 경험을 쌓는데 또 5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장을 옮길 수는 있어도 사람과 시간은 옮기지 못합니다. 조선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은 민간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인프라였습니다. LNG 운반선. 전 세계 LNG선의 93%가 한국산입니다. 이 배는 단순한 화물선이 아닙니다. 섭씨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초정밀 기술 집약체입니다. 건조기간 평균 2년. 한 척당 가격 2억 5천만 달러.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세 곳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용접 기술이 불안정합니다. 2022년 중국산 LNG선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48시간 내에 수리하지 못하면 폭발 위험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술진이 투입돼서 해결했습니다. 일본산은 가격이 한국보다 37% 비싸고 건조 기간이 8개월 더 걸립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소들은 이미 수주가 2028년까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6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려면 LNG선이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이 멈추면 미국 천연가스는 항구에 묶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운반할 배가 없으니까요. 내부 문서 12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조선이 멈추면 전쟁은 설계만 있고 실행이 없다. 군수지원함, 상륙함, 특수작전함.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특수선박이 한국에서 건조됩니다.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전쟁이란 결국 병력과 물자를 얼마나 빨리 옮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막히면 전쟁이 멈춥니다. 한국은 그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 군용 드론. 전부 한국 배터리였습니다. 방산이 결정타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강점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천궁 방공 미사일. 이 무기들은 실전 배치되어 있고 검증이 끝났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성능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2배 비싸고 납품까지 3년이 걸립니다. 전쟁은 신무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무기가 진짜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는데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국산 K9 자주포는 3개월 만에 도착해서 전선에 배치됐습니다. 전쟁터에서 필요한 건 최고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한국은 지금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의 어느 회의였습니다. 펜타곤 3층 회의실. 참석자는 7명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압박하면 말을 듣겠지. 가격 조건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놓인 93페이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22페이지 제재 시뮬레이션 결과, 58페이지 대체 불가능 품목 리스트, 84페이지 시간 계산.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르면 우리가 먼저 다친다고. 2022년 이후 회의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회의는 이랬습니다. 어디까지 압박하면 굴복하나.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우리가 먼저 깨진다.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였습니다. 강한 나라는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건드리기 싫은 나라입니다. 2022년 7월 어느 회의였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방산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제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93페이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22페이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피해가 더 큽니다. 58페이지 대체 불가능 품목 리스트.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84페이지 시간 계산. 공장을 옮기는데 최소 7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는 뭘로 버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의실에서 한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압박, 프레셔. 미국 내부 문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당시 문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코리아 프레셔 옵션 애널리시스. 한국 압박 옵션 분석. 내용은 제재 시나리오, 협상 레버리지, 양보 조건이었습니다. 2022년 업데이트된 문서는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코리아 스트래티직 파트너십 매니지먼트. 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관리. 압박이 사라지고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압박에서 관리로. 요구에서 조정으로. 명령에서 협의로. 이건 문서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항복이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 한국을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리플레이서블 파트너에서 인디스펜서블 파트너로. 대체 가능한 파트너에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대체 가능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유리합니다. 필수 불가결하면 협상 테이블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고 맞춰가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에서 한 단어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프레셔. 압박.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스트래티직 파트너, 하이 코스트 투 디스럽트. 전략적 파트너, 건드리면 비용이 너무 크다. 이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이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그날부터 한국은 압박 대상에서 비용 문제가 됐습니다. 관리 가능 동맹에서 필수 파트너가 됐습니다. B4분면에서 A4분면으로 다시 S 플러스 카테고리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같은 제재 프레임을 두 나라에 대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 압박 강도, 제재 수단, 기간, 조건.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무너졌고 하나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이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압박은 동일했습니다. 버텨내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석유가 국가의 전부였습니다. 국가 수입의 96%. 산업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비중 4%. 기술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외교 노선은 단선적이었습니다. 한 줄이 끊기자 전체가 멈췄습니다. 선택지는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항상 쉬운 선택을 피해왔습니다. 1960년대 한국도 자원에 의존할 뻔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선택은 원자재 수출이었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돈 되는 자원 대신 시간이 걸리는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섬유에서 시작해서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로 이어지는 긴 여정.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10년씩 걸렸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GDP의 4.5%가 교육에 쓰였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2020년 한국 R&D 투자는 GDP의 4.8%,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압박이 오자 무너지는 대신 자리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치를 바꿨습니다. 압박받는 나라에서 없으면 안 되는 나라로. 베네수엘라는 정치가 앞섰고 한국은 시스템이 앞섰습니다. 정치가 앞서면 단기 성과를 쫓습니다. 인기 정책을 펼칩니다. 순간은 좋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방어할 게 없습니다. 시스템이 앞서면 다릅니다. 인기 없어도 필요한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당장 표가 안 나와도 교육에 투자합니다. 순간은 힘듭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결정을 내리면 구조는 약해집니다. 구조가 결정을 내리면 국가는 오래갑니다. 국가는 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구조로 유지됩니다. 저는 이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70년간의 축적 결과였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구조.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기술자가 후배에게 전해준 노하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는 압박을 견디는 게 아니라 압박을 흡수한다. 누르면 변형되지만 부서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저는 극단적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을 완전히 제외한다면 동맹 관계를 끊고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군사 협력을 철회한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 하나가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결별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연쇄 붕괴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붕괴, 배터리 생산 차질, 조선 일정 지연, 군수 일정 차질, 동맹 체계 균열. 한 나라를 버렸더니 5개 전선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버릴 수 없다. 눌러도 안 된다.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계산하고 조정하고 유지한다. 이게 미국의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로 관리합니다. 위험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입니다. 약한 나라는 무시하면 됩니다. 강한 나라는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세계 6위 수준. 경제 규모도 세계 13위. 숫자만 보면 중견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강대국의 계산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위치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초대받아야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아니, 초대가 아니라 인정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이 이 자리에 오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원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선동도 아닙니다. 대신 기술 축적, 산업 다층화, 세대 단위 준비였습니다. 70년간 조용히 쌓아올린 구조. 한국은 소리 없이 오래 준비했습니다. 화려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했습니다.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불량률을 낮췄습니다. 납기를 지켰습니다. 품질을 올렸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강대국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끊을 수 없는 연결.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하나를 끊으면 다른 곳이 흔들립니다. 둘째, 대체할 수 없는 기능. 시간 내에 같은 품질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셋째, 흔들면 같이 아픈 구조. 한국이 다치면 미국도 다칩니다. 한국은 이 3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70년간 하루하루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강대국은 강한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세계 1위였지만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자원 하나 없지만 25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쌓아온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리. 건드리면 같이 무너지는 구조. 그게 한국의 좌표입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눌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28년간 워싱턴에서 배운 가장 냉혹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되려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도 계산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군사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기술로 얻었습니다. 구호로 얻은 게 아닙니다. 구조로 얻었습니다. 만약 한국을 완전히 제외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동맹 관계를 끊고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군사 협력을 철회한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검토된 시나리오였죠.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변수에서 한국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건 국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동맹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렸죠. 이건 결별이 아니었습니다. 자해였습니다. 연쇄 붕괴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당 한국산 반도체가 2,300개 들어갑니다. 레이더, 항법 장치, 무장 제어, 엔진 관리 시스템. 전부 반도체로 작동하죠. 한국산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끊기면 이 전투기는 날 수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요격 성공률 93%. 이 성공률을 가능하게 하는 건 0.001초 단위의 정밀한 계산입니다. 그 계산을 처리하는 게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죠. 대체제는 있습니까? 미국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낮고 가격은 비쌉니다. 무엇보다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한국이 한 달에 만드는 양을 미국은 석 달이 걸려야 만듭니다. 심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인공심장을 달 수 있죠. 하지만 수술하는 동안 몸은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내부 보고서 58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정지된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문제였죠. 두 번째, 배터리 생산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였죠. 미국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로 전환 중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배터리였습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끊기면 어디로 갑니까?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했죠. 미국은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산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부족했고 가격이 비쌌습니다. 무엇보다 납기가 불확실했죠. 그 사이에 미국 자동차 업계는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전기차 출시가 미뤄지고 시장 점유율이 밀리고 투자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조선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LNG 운반선. 전 세계 LNG선의 93%가 한국산입니다. 이 배는 단순한 화물선이 아닙니다. 섭씨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초정밀 기술 집약체죠. 건조기간 평균 2년. 한 척당 가격 2억 5천만 달러.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세 곳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용접 기술이 불안정합니다. 2022년 중국산 LNG선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48시간 내에 수리하지 못하면 폭발 위험이었죠. 결국 한국 기술진이 투입돼서 해결했습니다. 일본산은 가격이 한국보다 37% 비싸고 건조 기간이 8개월 더 걸립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소들은 이미 수주가 2028년까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6년을 기다려야 하죠.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려면 LNG선이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이 멈추면 미국 천연가스는 항구에 묶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운반할 배가 없으니까요. 내부 문서 12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조선이 멈추면 전쟁은 설계만 있고 실행이 없다. 군수지원함, 상륙함, 특수작전함.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특수선박이 한국에서 건조됩니다.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전쟁이란 결국 병력과 물자를 얼마나 빨리 옮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막히면 전쟁이 멈춥니다. 한국은 그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산 수출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천공 방공 미사일. 이 무기들은 실전 배치되어 있고 검증이 끝났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죠. 미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성능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2배 비싸고 납품까지 3년이 걸립니다. 전쟁은 신무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무기가 진짜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는데 14개월이 걸렸죠. 그 사이 한국산 K9 자주포는 3개월 만에 도착해서 전선에 배치됐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한국이 빠지면 동맹국들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옵니까? 납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러시아 위협은 지금 당장인데 말이죠. 5번째, 동맹 체계가 균열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면 다른 동맹국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은 긴장했습니다. 필리핀은 의심했죠. 호주는 재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버릴 수 있다. 이 인식이 퍼지는 순간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문제였죠. 저는 시뮬레이션을 멈췄습니다. 한 나라를 버렸더니 5개 전선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는 순간 우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눌러도 안 됩니다. 누르는 순간 비용이 너무 큽니다.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계산하고 조정하고 유지합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상적 선택이 아니었죠.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로 관리하죠. 위험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입니다. 약한 나라는 무시하면 됩니다. 강한 나라는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영토도 작습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5천만 명. 중국의 30분의 1, 미국의 6분의 1입니다. 자원은 없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히토류도 없죠. 군사력도 세계 6위 수준. 경제 규모도 세계 13위. 숫자만 보면 중견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강대국의 계산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위치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초대받아야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아니, 초대가 아니라 인정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자리죠. 한국이 이 자리에 오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원으로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올라왔죠. 1960년대 한국은 섬유를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선진국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조선과 철강으로 갔습니다. 배를 만들고 철을 만들었죠. 선진국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드느냐고. 하지만 한국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1980년대 반도체로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였죠.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조차 포기한 분야였죠. 한국은 들어갔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기술을 쌓았습니다. 1990년대 위기가 왔습니다. 외환위기였죠. 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죠. 하지만 한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 전자와 자동차로 확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전기차를 준비했죠. 2010년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로 넓어졌습니다. 2020년대 방산과 원전으로 진출했습니다. 60년입니다. 2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죠. 하지만 쌓였습니다. 기술이 쌓이고 공정이 쌓이고 신뢰가 쌓였습니다.
제가 2021년 직접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기술자는 28년 경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반도체 기술자였고 그의 아들도 같은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이어진다는 건 기술이 축적된다는 뜻입니다. 매뉴얼에 없는 노하우,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 10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체득한 판단력.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시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60년이 지나자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첨단 무기가 작동하지 않았죠.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기차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LNG 운송이 지연됐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맹국 방어가 늦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강대국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끊을 수 없는 연결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하나를 끊으면 다른 곳이 흔들립니다. 이건 단선이 아니었습니다. 망이었죠. 망은 한 곳을 끊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는 순간 여러 곳에서 경고등이 켜집니다. 둘째, 대체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시간 내에 같은 품질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전쟁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도 기다려주지 않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진짜 힘입니다. 셋째, 흔들면 같이 아픈 구조입니다. 한국이 다치면 미국도 다칩니다. 이건 상호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결합이었죠. 심장과 몸의 관계입니다. 심장을 다치게 하면 몸 전체가 멈춥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70년간 하루하루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저는 60년 전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1963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였죠. 한국에 대한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립 불가능, 장기적 원조 필요, 전략적 가치 제한적. 그때 한국 1인당 GDP는 $100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문맹률은 30%가 넘었습니다. 산업 기반은 거의 없었습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한국 1인당 GDP는 $33,000였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죠. 문맹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뭐라 불러야 할까요? 기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오는 겁니다. 한국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죠. 준비였습니다. 오래 조용한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GDP의 4.5%가 교육에 쓰였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도 학교를 세웠죠.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2020년 한국 R&D 투자는 GDP의 4.8%.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도로를 닦았죠.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반이 됐습니다. 60년이 지나자 그 기반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찬양하지도 않죠. 다만 현실을 기록합니다. 현실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눌렀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가능했으니까요. 석유는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없어도 미국은 괜찮았죠. 미국은 한국을 계산합니다. 왜일까요? 대체 불가능하니까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흔들립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대체 가능한 나라는 압박당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계산됩니다. 강대국은 강한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세계 1위였지만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자원 하나 없지만 25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쌓아온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리. 건드리면 같이 무너지는 구조. 그게 한국의 좌표입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눌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28년간 워싱턴에서 배운 가장 냉혹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되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란 화려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래가는 나라입니다. 남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코리아 편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